8월의 크리스마스는 영화 속 건축 공간으로만 보았을 때 한국 영화를 8월의 크리스마스가 나온 시기로 전후로 나눌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매우 중요한 영화이지요. 8월의 크리스마스가 제가 영화 속 건축 공간으로 글을 쓴 첫 작품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낭만 닥터로 불리고 있지만 그 당시 탑 배우였던 한석규 배우님의 모습도 신선하지만 이제는 스크린이든 TV든 간에 얼굴을 볼 수 없는 심연아 배우님의 진정한 매력도 이 영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998년은 IMF로 대한민국 경제가 완전히 박살났던 해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암울한 시대였는데 한국 영화, 드라마 등은 이때가 과거를 완전히 버리고 새 출발을 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8월의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이 멋진 8월의 크리스마스를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세상을 같이 살펴볼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저는 8월의 크리스마스 영상 속 공간을 처음 다룰 때 이 영화 속 공간적 특성에 모더니즘 건축의 특성이 깔려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르꾸르비제의 빌라 사부아는 초기 모더니즘의 양식적인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무 오너먼트, 즉 장식이 없는 이 하얀색 벽은 그 이전 서양 전통 건축과는 완전한 차별성을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뜻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건 300년 전 서양 전통 건축을 대표하는 바로크 작품인 베르사유 궁전을 살펴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기는 모든 외벽에 장식들을 가득 채워 놓았죠. 외벽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부는 더 심하죠. 여기가 바로 베르사유의 그 유명한 거울의 방입니다. 내부 벽은 정말 바늘 꽂을 틈도 없이 장식과 그림들이 빽빽히 들어차 있습니다. 반면 모더니즘의 빌라 사부아 내부를 보면 여기는 아무 장식도 그림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더니즘이 주창하는 무장식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모더니즘은 서양 전통 건축과 완전하게 결별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더니즘의 특성을 8월의 크리스마스는 정말 잘 사용했습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 공간들은 빌라 사부아처럼 아무 장식이 없는 내부와 외부 공간을 잘 사용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으시겠죠. 1998년 당시 한국 일반적인 모습이지 않냐고요? 그런데 그 질문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셨습니다. 네, 일반적인 모습이죠. 하지만 8월의 크리스마스 영화 속 주요 배경이 서울 근교라는 설정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영화 속 배경이 되는 도시는 서울이 아니라 서울 근교에서도 한참 먼 군산이었거든요. 군산은 2016년에 답사를 하러 갔을 때도 21세기의 도시 모습도 있지만 이렇게 70년, 80년대의 예전 한국 모더니즘 건축들 연상시키는 건물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즉 우연이든 감독의 의도이든 간에 8월의 크리스마스는 1998년 한국의 현대 건축이 아닌 7, 80년대의 한국 모더니즘 건축을 배경으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가 한국 영화의 작품성에 새로운 길을 열었다면 한국 영화 산업의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한 접촉을 보면 8월의 크리스마스의 공간적 배경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을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접속의 남주도 역시 한석규 배우님이네요. 한국 영화 산업에 제대로 영화 기획의 개념을 도입한 접속은 세련된 공간들을 영화 속 공간으로 사용하면서 한국 영화 산업이 새롭게 나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같은 남주를 쓰면서 8월의 크리스마스는 의도적으로 그 당시 세련된 도시 공간을 포기하고 그 시대보다 10년, 20년 전에 한국 모더니즘 공간을 활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여기서 찾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배경이 단조로워지면 배우들의 아주 조그마한 움직임과 표현만으로도 그 배우의 감정을 더 관객에게 전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한석규 배우님과 심은하 배우님의 산책 장면에서도, 그리고 두 남녀 주인공의 목욕탕 입구의 만남 장면에서도 이렇게 신나게 달리는 두 배우의 활달한 모습이 주는 감정을 우리들은 아주 잘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8월의 크리스마스 영상성 공간이 모더니즘이라고 단정 지으실 수 없다고요? 그럼 모더니즘의 또 중요한 공간 요소인 창문, 윈도우를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시면 제 말이 맞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 단서는 바로 8월의 크리스마스 주 배경인 초원 사진관의 유리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 초원 사진관의 유리창은 남녀 주인공의 관계를 규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를 하면서 감정적인 소통을 하지만요, 실제로 이 장면은 결국 이 둘이 같이 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중요한 맥거핀의 역할을 합니다. 이를 이해하시려면 역시 빌라 사부화를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기는 빌라 사부화 2층의 거실 전면 유리창을 통해 내부에서 외부를 바라본 곳입니다. 시각적으로는 분명히 열려져 있지요. 마치 거실에 연장된 공간처럼요. 외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외부 2층 야외 정원이 내부로 연장된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실제로 유리창으로 이 두 공간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를 내부 공간의 시각적인 상호 소통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내부 공간의 상호 관입이라고도 합니다. 내부 공간의 상호 관입은 모더니즘과 서양 전통 건축을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공간 구성 원리 중의 하나입니다. 서양 전통 건축은 벽돌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구조적인 한계로 창문을 크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벽과 공간의 크기에 비해 유리창이 작았다는 말이 더 맞겠네요. 그리고 산업혁명 이전에는 유리창을 크고 싸게 만들 기술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공간의 내부가 단절될 수밖에 없었죠. 그 벽들을 없애면서 모더니즘은 과거에 없는 새로운 공간 구성을 선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장식벽, 즉 커튼월입니다. 그리고 그 커튼월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이 바우하우스 데스하우가 있습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 이런 모더니즘 건축의 유리창이 가지는 시각적 상호 관입의 특성을 가장 공간적으로 발휘한 장면이 이게 아닌가 싶네요. 몰래 여주인공을 찾아간 남주인공이 카페 유리창에서 그녀를 몰래 쳐다보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눈으로 그녀가 보이지만 결국 이 유리창 때문에 그녀와 같이 할 수 없는 거죠. 그 아쉬움에 유리창을 더듬어 봐도 할 수 없는 거죠. 이 밖에도 초원 사진관의 유리창은 유난히 많이 시달립니다. 심은하 배우님이 연락 없는 한석규 배우님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유리창을 깨는 장면도 있죠. 그러나 이 장면은 도리어 한석규 배우님의 부재를 강렬하게 암시합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마지막 엔딩으로 완성됩니다. 심은하 배우님이 깨트린 유리창 너머에 있어야 한석규 배우님은 사라졌지만 그녀의 돌멩이 같은 원망에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화답이 바로 8월의 크리스마스를 아주 특별한 영화로 만들죠. 남주인공의 마지막 길에 찾아와 그에게 새로운 희망과 절망을 다 던져주었지만 결국 그녀에 대한 온전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마지막 삶을 누릴 수 있었던 남주인공의 고마움이 그녀의 사진에 이렇게 담겨져 있네요. 8월의 크리스마스 영상 속 공간에는 또 다른 모더니즘의 공간적인 특성이 내재되어 있는데, 그중 아마 가장 뚜렷한 것이 바로 오픈 스페이스의 개념일 것입니다. 오픈 스페이스의 개념이 잘 담긴 건축 작품으로 리트벨트 슈레더 하우스의 2층 공간이 있습니다. 이 2층 공간은 평소에는 이렇게 다 오픈되어 있지만 공간을 닫으면 각 공간들이 분리되어 개별 공간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모더니즘의 오픈 스페이스 개념 중 하나입니다.
물론 8월의 크리스마스의 초원 사진관 내부 공간은 리트벨트 슈레더 하우스처럼 슬라이딩 도어나 폴딩 도어로 공간이 열리거나 닫혀서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리트벨트 슈레더 하우스보다 더 교묘하게 모더니즘의 오픈 스페이스 개념을 사용합니다. 바로 공간을 다 열어놓고 배우들의 활동 영역이 나눠지면서 전체 공간이 남녀 주인공의 관계 변화에 따라 남녀 주인공의 퍼블릭 스페이스와 남자 주인공의 프라이빗 스페이스, 그리고 남자 주인공의 워크 스페이스로 분할되기도 하고 하나로 합쳐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시무나 배우님과 한석규 배우님 간의 극중 관계가 더욱 가까워질수록 원래 한석규 배우님의 공간들로 분할되어 있었던 초원 사진관을 한 영역씩 시무나 배우님이 점유해가면서 전체 공간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제 말이 맞는지 볼까요? 처음 시무나 배우님은 남자 주인공의 프라이빗 스페이스인 사진관 카운터 앞에만 들렸다가 합니다. 그러다 점점 마음을 열게 되면서 시무나 배우님은 초원 사진관의 퍼블릭 스페이스라고 할 수 있는 초원 사진관 카운터 앞의 소파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것은 바로 바깥쪽의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이 공간 내부로 들어오면서 그림자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시각적 상호 간입의 또 다른 형태의 모더니즘 건축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죠. 이야기가 옆으로 잠깐 샜네요. 결국 시무나 배우님은 친구들이나 가족밖에는 내주지 않았던 초원 사진관 안쪽 공간까지 들어옵니다. 마치 오픈 스페이스로 필요에 따라서 공간이 확장되는 것처럼요. 하지만 가족도 친구도 역시 시무나 배우님에게도 공개되지 않은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사다리로 올라갈 수 있는 다락 공간이요. 저는 이 다락 공간이야말로 극중 결코 여주인공에게 밝히지 못했던 남주인공의 진심이 담긴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걸 저만 생각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16년 군산의 초원사진관 세트장을 갔는데 좀 어수선하게 보고 난 8월의 크리스마스 세트 공간에도 이렇게 사다리를 그대로 두었네요. 이 사다리 위에 다락방까지는 재현해 놓지 않았습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1997년에 새롭게 시작한 한국 영화는 한 가지 확실한 영상 속 공간 구조론을 찾아냅니다. 바로 모더니즘 건축의 무장식 공간이 가지는 효용성을 깨닫고 그것에 매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모더니즘 건축의 무장식 공간이 멜로 영화의 섬세한 배우의 감정만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8월의 크리스마스 이후 그 유용성을 확인한 대표적인 영화가 바로 공포영화인 박기영 감독의 여고괴담입니다. 이 영화의 주 배경이 되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이 배경이 이상하다는 것을 아시려면 그 다음 해에 속편으로 제작된 김태용, 민규동 감독의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 속 배경이 되는 학교를 보시면 아십니다. 이 학교와 여고괴담의 배경이 되는 학교는 시대상으로 한 20년 차는 되는 것 같죠? 네, 여고괴담 속 배경이 되는 학교는 1998년의 시대의 고등학교 교사가 아닌 박기영 감독의 고등학교 시절의 학교입니다. 즉 70년대 80년대 학교가 배경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시대를 배경을 한 것일까요? 그건 여고괴담의 대표적인 이 장면 때문이죠. 놀라지 마세요. 제발. 이 장면을 점프컷이라고 합니다. 정말 별거 아닌데 당시에 저는 이 장면 보고 엄청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장식이 많은 복도에서 점프컷을 촬영했다면 무서웠을까요? 그래도 깜짝 놀라실 거라고요? 그래도 좀 덜 무섭지 않았을까요? 모더니즘 건축의 무장식 공간은 확실히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 배우가 표현하는 멜로의 감성도 더 강하게 관객들에게 전해줄 수 있었고 공포도 더 강하게 전달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한번 꽂히면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무장식 공간에서 한번 달려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봉준호 감독의 작품인 플란다스의 개 아파트 추격신입니다. 이 무장식의 모더니즘 공간이니 빨간 옷과 노란 후드를 입은 두 배우의 추격신이 확실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장식 공간의 달림의 끝을 보여준 작품이 바로 나훈인 감독의 추격자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 배우들이 달리는 장면이 우리나라 영화만큼 나오는 나라가 없다는 것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현대 영화는 7, 80년대 한국 모더니즘 건축 공간의 역동성을 더하면서 다른 아시아 영화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른 영화들과 차별성을 가지게 됩니다.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동차 추격신까지 그 좁은 골목에서 해냅니다. 이 영화는 최근 영화인 청년견찰에 나오는 달리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역동적인 무장식 공간이 가능한 것이 어쩌면 우리나라 배우들 덕분이 아닌가 해서요. 사실 이렇게 달리는 장면을 찍는 것이 배우로서는 무척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구의 영화들은 대부분 추격신이 자동차 추격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배우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8월의 크리스마스에 모더니즘 건축의 특성만 있는 것일까요? 제가 이번에 책을 쓰면서 다시 찬찬히 살펴보니 포스트 모더니즘 공간적인 특성도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참, 그 전에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겠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철과 유리, 콘크리트로 대표되는 모더니즘 건축의 재료도 무장식의 공간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양 전통 건축에서 사용했던 주재료인 벽돌을 다시 현대 건축의 재료로 불러오기도 하고요. 또 나무 껍질과 같이 그 작품이 속해져 있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건축 재료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짓기도 합니다. 또는 김중호 건축가의 경남문화예술회관처럼 과거 전통 건축 양식을 현대적인 재료나 디자인으로 재해석하는 건축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에 속합니다.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과 8월의 크리스마스는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 단초는 8월의 크리스마스 현지 로케이션 장소가 군산이라는 사실에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단초를 찾게 된 것은 2016년 군산 답사가 계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군산은 7, 80년대 모더니즘 건축들 뿐만 아니라 일본 강점기 시대의 건축들도 타 국내 도시들에 비해서 많이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상징하는 남자 주인공 한석규 배우님의 시대와 현재를 대표하는 심은하 배우님의 시대를 고스란히 다 보여줄 수 있는 곳이라는 도시가 바로 군산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허진호 감독이 여기를 8월의 크리스마스의 배경으로 삼았는지 저는 모릅니다. 다만 이 선택이 대단히 훌륭했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처음 8월의 크리스마스를 보았을 때 제가 끌렸던 공간은 바로 극중 남자 주인공 집 마루였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제가 배움이 적어서 이게 한국 전통 마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국 전통 건축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는데 우리 전통 마루는 바로 이 우물 마루였더군요. 8월의 크리스마스의 남자 주인공 집 마루를 장마루라고 하는데 이건 저희 전통이 아니라 일본의 전통 마루의 한 형식이더라고요. 물론 장마루는 우물마루 대신 70, 80년대에 많은 집에서 거실마루로 사용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35년이라는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가 남긴 흔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1997년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한국 현대 영화 감독들은 한국의 일본 강점기 역사가 부끄러워할 역사가 아니라 극복할 역사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 장마루의 대청마루 빛깔을 통해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은 남자 주인공의 허무함을 대변한 것처럼요. 물론 모더니즘에 비해서 8월의 크리스마스의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공간적인 특성은 매우 부족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8월의 크리스마스 세트 디자인을 담당한 회사는 이 보잘것없는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 공간의 특성을 단번에 확 키워냅니다. 바로 그 영화가 김지훈 감독의 장화홍련입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와 장화홍련의 세트 디자인을 담당한 회사 이름은 청솔아트였습니다. 여기서 청솔아트는 기존의 한국 영화에서는 상상도 할 수는 없는 일을 벌입니다. 바로 일본식 적상 가옥과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의 마감 재료와 가구들을 접목시키는 시도를 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도 한국 영화에서 장화홍련의 세트만큼이나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세트장을 본 적은 없습니다. 더욱이 당시만 해도 열악했던 한국 영화 시장에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열의를 실현시켰는지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열정은 지금까지 이어져서 박찬욱 감독의 2016년작인 아가씨로 뻗어나가죠. 아가씨의 이 세트장과 장화홍련의 세트장은 많이 비슷하죠? 아가씨의 원작 소설인 핑거 스미스의 배경인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건축과 일본 전통 건축을 결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장화홍련의 세트가 가지고 있는 기본 컨셉과 동일합니다. 다만 장화홍련보다 아가씨가 더 많은 자본이 투자되었고 그 표현이 더 세련되었다는 정도의 차이겠죠. 사실 한국 현대 영화 속 공간에서 모더니즘 건축 공간에 비해서 장화홍련이나 아가씨와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 공간의 특성들이 엿보이는 작품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아가씨가 한국 최초로 칸 영화제에서 최고의 영화 미술과 세트 공간을 선보인 영화에게 수여하는 벌컨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룬 것은 8월의 크리스마스가 보여준 작은 미랄이 그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 말씀드렸죠. 8월의 크리스마스의 그 장마루 대청마루는 일본 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정착된 일본 전통 건축의 흔적이더라고요. 그것이 일본이든 한국이든 간에 상관없이 1997년 새로운 한국 영화를 연 감독들과 스태프들은 자신들의 영화가 가진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제한된 예산 아래 가장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한 최선의 공간을 표현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장화홍련도 아가씨도 사실 한국 전통 건축이 주배경이 아니라 일본 전통 건축이 주배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그 누구도 외색이 지나친 영화라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 영화들의 내러티브에 가장 적합한 공간들을 영상 속에 재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직도 이 영화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에게 이 영화 속 공간이 일본 전통 건축이나 한국 전통 건축이냐는 별로 중요한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즉, 제가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 이 장마루 대청마루를 보고 남주인공의 쓸쓸함과 아픔을 느낀 것과 동일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속 영화 속 공간들은 모더니즘 건축 영화 속 공간들과 달리 배우와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 자체로서 또 다른 메타포를 가지는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8월의 크리스마스 영화 속 공간은 이후 한국 현대 영화 속 공간을 완전히 일변시킨 모든 것이 녹여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이 영화가 저평가되고 있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무척 안타깝네요. 그것은 아마 그 이후 허준호 감독의 행보하고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요. 그런데 요즘은 좀 무섭습니다. 1997년에서 2000년대 초반 활동을 시작한 영화 감독들 이외에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젊은 영화 감독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